오늘은 그동안은 계속 성인기 관련해서 얘기를 했고, 대학 관련해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성인기의 기관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성인기의 자립과 관련해서 경험에 대한 누적을 계속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제가 초, 중, 고등학교를 특수 교육 대상자로서 다녔고,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다녀봤을 때 음, 느꼈던 것들, 그리고 제가 장애를 가지고 살아오면서 궁금한 게 있을 때마다 가끔 특강 같은 걸 들었었는데, 그 특강 관련해서 들었던 내용 중에 조금 그래도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고요. 우선 아이가 처음 학교라는 굉장히 다르고 어렵고 또 복잡한 하나의 커다란 사회에 발을 들이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뭐 학교가 아닌 어린이집도 하나의 사회이기도 하지만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일단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때보다 스스로 컨트롤 해야 되는 게 늘어나요. 그게 조금 다른데 일단 다른 점은 요 정도로 설명을 해보고, 그렇게 또 하나의 진화된 커다란 사회에 발을 들이게 된다면 그 과정과 상황 속에서 불안이라는 감정과 여러 가지 겪어보지 못한 상황적 자극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한 수가 있는데, 그거는 어찌 보면 장애와 비장애를 떠나서 그거는 모두가 같은 거예요, 어찌 보면. 근데 당연한 일인데 제가 이 것들을 경험하면서 궁금한 게 생겨서 직접 특강을 찾아 듣고 제가 몸으로, 눈으로, 귀로 직접 체득하면서 이제 겪어본 바, 이로 인해 아이가 가진 장애의 특성, 상동행동, 자기자극, 반향어, 언어적 틱, 행동 틱, 신변 처리 실수, 충동성 등등 이 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너무 많이 열거하기엔 제가 입도 아프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우선 열거를 해보도록 하고, 이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 특강을 찾아 듣고 아이들이랑 그 속에서 같이 생활을 해본 결과, 이러한 특성들은 아이가 환경에 적응을 하기 위해 몸에서 보내는
생체 리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몸에서 보내는 생체 리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에 한 학기 정도 지나면 빈도수가 줄거나 소거된다고 특강에선 얘기를 했고, 제가 겪어보니까 약간 한 학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지만 아이마다 편차가 있어서 평균적으로 얘기를 할 때 보통 선생님들이나 교수자들이 대부분 한 학기라고 평균상 얘기를 하는데 보통 특수학교라고 하면 그런 얘기가 어느 정도 통해요. 왜냐면 일반 학교랑은 다르게 여러 학교에서 오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전학 오는 케이스를 제외를 하면 아이들이 바뀌질 않잖아요. 학교에서 늘 보던 애들이랑 생활을 하기 때문에 특수학교라고 칭을 한다 하면 특수학교로 제한을 한다고 하면 한 학기 내지는 1년이면 뭐 충분하다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일반 학교 특수학급은 애초에 그런 신변처리 실수나 이런 게 있다 하면은 조금 이제 기간을 조금 그런 조절을 위한 몸의 신호라고 해도 좀 기간이 조금 오래 가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반 학기라고 하나 제가 지켜본 결과 한 학기보다는 한 학기 플러스 한 학기 반 정도 또는 1년을 저는 평균적인 커트라인으로 보는데 이렇게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몸에서 그 반응을 해요. 대부분의 아이들의 경우 몸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 쉬는 시간, 그 다음에 수업 시간, 이런 게 이제 몸에서 체득이 되니까 내가 언제 화장실에 갈 수 있구나, 이거를 몸이 알게 되니까 그런 게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아이들이랑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마주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의 얼굴에 익히고 이 낯설다는 게 어느 정도 사라지면 이제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없어지는 경향이 있는 거지. 딱 한 학기라고 할 수만은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몸에서 적응을 위한 그런 반응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가 걸리는 게 통상적으로 평균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거된다고 하고 직접 겪어봤을 때도 그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서 저는 양육자분들께 좀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렇게 적응을 하는 시기 때 부모가 더욱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러니까 부모 스스로도 불안하고 감정 기복이 심하면 음, 어, 아이들은 부모와 더 멀어져서 음, 도움이 절실한 상황일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 폭력이나 이런 상황일 때 조차도 표현을 하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이걸 살짝 겪어봤던 사람으로서 저희 엄마의 반응은 불안은 있었는데 스트레스였는지까진 모르겠으나 항상 제가 학교에서 무슨 힘든 일이 있어서 엄마랑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랑 얘기를 하고 싶어 할 때 그 나이 땐 다 그런다, 네가 무조건 참아야 된다 하다가 저도 결론은 도저히 버티다 못해서 학폭 위를 열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음, 그런 경험이 있고, 이러한 상황일 때 부모가 아이의 장애에 대한 특성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너무 좋은데 그게 어려우신 분들도 있어요. 강요를 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장애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이 아이의 삶의 한 부분으로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정상화의 프레임. 예를 들면 좀 지나면 다시 옛날처럼, 또는 정상인. 요즘에 올바른 용어라고 장애인식 개선에서 가르치는 어, 비장애인이 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또는 호전돼서 장애 등급을 없앨 수 있을 거야 라는 이런 프레임 안에서 좀 벗어나서 아이가 현재 시점에 가지고 있는 아이의 잔존 능력, 그러니까 아이의 발달이 늦고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기본적인 신체 기능, 발달 이런 거는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기본적인 구조는 같으니까 이 잔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부모로서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무형의 가치 있는 무형이지만 하나의 형태를 가질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을 하고, 저는 이거를 어, 항상 제 주변 지인들한테 이렇게 표현해요.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무형의 유산 상속이다.
이렇게 이러한 적응에 대한 이슈는 조금 다르지만 보통의 아이들에게서도 장애아동만큼은 아니지만 종종 나타나는 사례라고 하니까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리고 종종 나타나는 사례라고 한다 했는데 이거는 제가 실제로 전에 들은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장애 아동의 경우 무엇보다 개인의 발달적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전문적인 지원을 제때 받았는지가 아이의 미래에 대한 전반적 그 예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전문가들도 얘기하는데, 그냥 다 겪어본 제가 생각하는 걸로는 음,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다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겪어본 입장에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느 정도 언어적인 소통, 그 다음에 언어적인 소통이 안 되는 비언어적인, 그러니까 행동적인 모션으로라도 의사소통이 되는 경우에는 이런 게 맞지만 이게 진짜 아무리 해도 의사소통도 안 돼, 신변 처리도 안 돼, 지원 인력이 없으면 생활 자체가 안 되는 최중증의 아이들한테는 이게 맞지는 않다고 봐요. 하지만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얼마만큼 그 서포트하고 얼마만큼 아이가 꾸준히 이제 재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과 접촉하고 사람들과 왔다 갔다 왕래가 있냐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하는 케이스는 있을 순 있어요. 다만 그게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한다기보다 우리 아이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한 번쯤 그렇게 떠올려 봐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예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하고,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제가 직접 취득을 한 사람으로서 어, 말씀을 드리건데, 장애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나라의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은 진짜 처참하다고 하면 처참할 수도 있고, 후지다 하면 후지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것들을 생각하고 제 윗세대 선배들 겪었을 때 생각해보면 미약하게나마 조금씩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장애라는 거를 두려우시겠지만, 힘드시겠지만, 이 아이를 내 아이, 내 가족을 미래를 생각한다고 하면 조금 더 마음의 문을 여는 시도를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장애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긴 하지만, 내가 장애를 가진 사실은 알지만, 완전히 받아들이는 데까지, 완전히, 그래, 나는, 이렇구나, 이걸 받아들이기까지 되게 많은 시간이 걸렸었어요. 근데,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거예요. 장애를 진단받았는데, 누가 세상에 안 무너지겠어요. 우리나라의 장애에 대한 인식부터 봐도 그렇고, 그리고 내 아이가, 내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나 이런 게 모든 게 갖춰진 게 아니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 아이가 인지적 수준이 계속 발달하다 보면 마주하게 되는 그런 힘듦이 있는데, 그 힘듦을 같이 견뎌 나간다고 하는 게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 저희 엄마도 그랬으니까, 저희 가족들 자체가 다 그랬으니까. 근데 조금 주저함은 조금 있을 수 있으시겠지만, 주저를 하시되 너무 길게 끌고 가지는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 역시 계속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관련 전공자이고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학령기 후에 성인기에 접어들게 된 아이들에 대한 사후 지원 체계가 계속 발전은 하고 있지만, 법으로는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실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게 체감하기 힘든 게 사실이거든요. 완전 체중증이어서 몸을 아예 못 가누고 말도 못하고 이러는 정도의 아이들이 아니면 바뀌었다고 할 만한 그런 게 없고, 실제로 그런 스타일의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기준이 각각 다 달라서 그 기준 안에 대상군은 들어가지만 기준 안에 못 미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도 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장애 지원 정책은 아직까지 미흡하게 짝이 없는데, 누구보다 제가 그걸 잘 아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지만 이런저런 두려움에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아이의 미래에 대해 어렵고도 더욱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아이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고, 저도 장애인이지만 제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이거 하나만은 좀 기억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양육자분들, 가족분들만 아이 곁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부족하지만, 장애가 있지만, 다른 장애지만, 서로 다른 장애지만, 저와 같은 여러 분야에서 이제 전문 영역을 공부하신 선생님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아이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아이와 함께 할 준비를 하고,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울 땐 언제든지 마음 편히 전문가가 있다는 걸 알고 마음 편히 그 전문가들을 찾아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